국내 연구 논문 등을 종합한 결과 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최종 빙기 극대기의 해수면 높이는 마이너스 130m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한해협과 스가루 해협은 바닷물이 끊기지 않고 흘렀다고 육부에서 소개해드렸지요. 동해가 지금의 카스피해처럼 완전 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빙하기에 동해는 폭 2km 내외 30km 길이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유라프리카 지중해의 일부인 마르마라해와 바닷물이 통수되었던 지금의 흑해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빙기 극대기 흑해는 유럽 북부를 빙상이 덮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지중해와 물길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육부의 시청자 댓글의 답변을 시작으로 한반도 인류가 일본 열도의 해안길을 따라 캄차카 반도를 향한 도전과 허주로 간 호모 사피엔스 이야기부터 역사 공부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고대인들의 장거리 항해를 위한 3가지 조건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전편인 육부 영상에 달린 유익한 댓글을 잠깐 공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한해협의 물길이 좁으면 차차 깊어진다거나 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해저 퇴적층 분석을 통한 강에서 유입된 토사량과 성분 분석 등을 한 국내외 논문은 당연히 조사했습니다. 폭이 좁은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퇴적물층 밑에 있는 지반의 강도, 경도일 겁니다. 귀주성의 계림, 강원도의 카르스트 지형이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협곡도 암석의 경도에 따라 강한 놈이 살아남아 지형과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대한해협 지층의 암석 특성과 유속의 세기 및 지속된 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둘째는 용어에서 생기는 착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딱딱함을 줄이기 위해 플라이스토세라는 말보다 주로 빙하기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빙하기 중에는 현세보다 더 기온이 상승해 해수면이 더 높았던 기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스토세 내내 대한해협이 일정 폭 이하를 유지하면서 해협이 지속적으로 깎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최소한 5, 6개 이상의 변수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 기준으로만 보면 강에서 하구로 유입되는 토사량 종류와 시기별 변동폭 등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발원해 여러 기후대와 지질층을 통과하는 장강과 황하는 비교 불가하겠죠. 기온이 낮은 시기는 6,000km 이상 흘렀습니다. 서해 대초원을 관통해 제주도 북동부로 나오는 강줄기의 경우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와 만나면서 수온, 해저, 퇴적물, 유속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하나만을 추가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 분량을 환산하면 아마도 10시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 제약상 모든 변수 요인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한해협의 수심과 폭이 가장 낮고 좁았던 최종 극성 빙기의 겨울에는 해협이 얼었을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가 대표적인 난류인 쿠리시오 해류라는 점, 동해 북동부의 베링 해협이 차단되어 북극의 한류가 북태평양으로 유입되지 않은 거시 환경 변화,
동해 일본 열도의 타타리 해협과 소야 해협, 그리고 남쪽의 간몬 해협도 육지화되었고 스가루 해협마저 좁아지고 얼어있는 기간이 길어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에 비해 한류의 형성과 강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또한 위도가 35도 미만이라는 위치와 큰 강이 없어 구조적으로 담수 유입량이 적은 지중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절기에도 온전하게 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겨울 결빙 기간 동안 인간과 동물들이 대한해협을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주장은 최근까지 연구 논문, 특히 인문학 분야가 아닌 해양 분야의 국내 논문을 종합하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럼 아메리카 최초 원주민의 출발지는 한반도 시리즈 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한반도 인류가 대한해협 위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 6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티모르해를 건너 호주로 간 인류 이야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인지 아직 특정하기 이르지만 순다 대륙을 출발해 동아시아 대초원, 황해 대초원에 도착한 인류의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지중해가 넘쳐 저지대인 흑해 호수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가 노아의 대홍수가 발생한 시기는 불과 6,500년에서 7,500년 전에 불과한데요.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인류가 아메리카를 향해 출발한 시기는 이보다 무려 2만 년 정도 앞섭니다. 한반도 동해안의 폭이 좁은 대륙봉 해안을 따라 북상하지 않았다면 대한해협을 건너는 일본 열도 루트를 선택했을 겁니다. 고대인들의 항해 사례를 볼 때 수심 10m, 좁은 곳은 폭이 7km에 불과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6만 년 전에 말레이 반도와 자바 섬이 하나였던 순다랜드에서 뗏목을 이용해 파푸아 뉴기니아와 호주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훌랜드로 이주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폭이 좁은 두 지점은 90km, 해협의 길이는 티모르선 구간만 550km인데요. 분석 대상인 한반도 인류의 동진 시점보다 최소한 3만 년 이전의 항해 기록입니다. 계산법은 8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 호주 북쪽에 있는 섬을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와 목적지까지 거리는 94km, 두 지점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계산상 약 94.8km입니다. 두 지점의 폭이 만약 1km만 더 길어도 섬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6만 년 전에 횡단에 성공한 것이죠. 인류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없으면 2만 5천 년 이전에 동아시아의 인류가 북미대륙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을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북미대륙에 최초 진입한 인류 이동사를 분석할 때도 사훌랜드 횡단과 같은 여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해협은 폭이 좁아 유속이 빠르므로 도착 지점을 사선으로 잡고 몰길을 타면 됩니다. 카누나 카약이 아니라도 제법 물살 있는 하천을 수영으로 건너본 경험자라면 쉽게 이해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지화된 대마도 스시마 근처에 도착했다면 일본 열도의 안쪽인 동해의 대륙봉 연안을 따라 북상했을 겁니다.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해안 루트를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겠죠. 첫째는 식량 자원 확보, 둘째는 맹수로부터 안전성 확보, 셋째는 이동 편의성입니다. 안용복 선생이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투다가 납치되었던 오키 제도도 이 시기에는 시마네 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500km 정도 북동진하면 2024년 새해 첫날 대지진이 발생해 지반 2m 정도 솟아오른 노토반도에 이르죠. 그리고 100km 정도를 더 가면 대진국 발해에 배들이 입항했던 니가타현의 사도섬 맞은편입니다. 계속 북진하면 두 번째 관문인 혼슈와 홋카이도를 가르는 스가루 해협에 당도합니다. 대한해보다 폭이 좁고 북위 40도 이북인 스가루 해협은 배로 건널 수 있지만 얼어있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도보 횡단도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북해도 홋카이도에 도착하면 캄차카 반도까지는 쿠릴 열도가 징검다리처럼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오츠쿠에가 얼어있는 시기가 아니라도 섬과 섬의 간격이 좁아서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류사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짚고 이어가겠습니다. 압축해야 하는 영상의 특성상 상황 설명을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 보면 대한해협에서 이곳까지 거의 멈춤이 없이 계속 이동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동 역사의 그런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해협을 건넌 다음에 일본 큐슈와 혼슈에서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이상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쿠릴 열도의 어느 섬에서만 고래등을 사냥하며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DNA 분석 등의 결과입니다. 갈대를 소재로 원시적인 배를 만들어 대한해협을 건넜다 하더라도 그 배를 스가루 해협에서 계속 이용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요. 오브에서 분석했듯이 캄차카 반도나 혹은 베링해에 이르러 배가 필요했다면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와 목적에 맞춰 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론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혼슈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사이에 1300km에 걸쳐 있는 쿠릴 열도는 5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태종대에서 대마도 북단까지 거리가 약 52km 정도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맨눈으로 보이는 구간이죠. 쿠릴 열도 56개의 섬 중에서 두 곳을 제외하면 섬과 섬의 간격이 모두 50km 미만으로 가깝습니다. 목적지를 눈으로 보면서 항해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의미인데요. 나머지 두 구간의 거리는 현재 기준으로 90km와 70km인데 최종 극성 빙기에 마이너스 125m 해수면 높이를 적용할 경우 90km 구간마저 절반으로 좁혀집니다. 더구나 이 산들, 이 봉우리들은 대부분 높기도 하지만 추적 중인 인류 이동상의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알류산 열도 자체가 환태평양 지진대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특히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의 섬들은 활화산이 많아서 항해 시에는 거대한 등대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렇게 캄차카 반도의 B 지점에 이르면 캘리포니아만으로 가는 출발지가 될 C 지점까지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고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었습니다. 육지화된 베링 해협의 A 경로를 따라가면 시간은 길어졌겠지만 천연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반도 일대에서 출발한 인류가 해양 포유류 사냥 등 특별한 목적으로 이동했거나 배로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면 알류산 열도를 횡단하는 B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B기간 분석은 서해대초원의 인류가 해조류 벨트를 따라 북미와 남미로 이주했다는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역사를 추론하고 분석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 방문 조사를 못하더라도 항해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보이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아시아 고대사, 특히 해양 문명사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8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인류가 바다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인 배, 식수와 식량, 그리고 항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거리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배가 있어야겠죠. 수개월 동안 시베리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 산지한 원시보트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5부에서 언급했듯이 갈대로 제작한 배로도 무려 7,700km에 이르는 태평양을 가르는 장거리 대양 항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나무 껍질과 동물 가죽으로 제작한 보트는 첨단 소재가 개발되면서 비로소 비슷한 성능을 갖출 정도로 탁월합니다. 교통수단 다음에는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식수와 식량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는 몽골 기병이 유라시아 대륙에 휩쓸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말이 아니라 식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과 소 등의 말린 고기를 절구에 빻아 미숫가루처럼 만든 버루치인데요. 1년치 분량을 각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장기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물이나 마유만 부어도 먹을 수 있어 조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연기가 나지 않아 발각될 우려도 낮았습니다. 서로 이동 흔적이 발각되더라도 조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의 규모가 노출되지 않았겠지요. 보르츠와 비교될 수 있는 바다의 식량은 말린 대구인데요. 청어와 달리 기름기가 없는 대구는 고위도 지역에서도 건조가 쉬웠습니다. 건조된 흰 살코기는 나무 토막처럼 단단하면서 가벼워 원양 항해와 군인들의 식량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잠재적 보존기간은 무려 5년에서 7년으로 보르츠는 물론이고 통조림 제품조차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덕장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말린 건대구는 단백질 함량이 75%를 웃돌아 바다의 쇠고기라고도 불렸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륙 패권 장악에 보르츠가 있었다면 유럽의 대항해 시대 개막에는 말린 생선의 대명사가 된 건대구가 있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인류의 이동과 정복사에서 전략 수립의 변수, 전쟁 승패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수산자원, 특히 해조류까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그룹은 생존력이 탁월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축으로 연해주와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디귿자 생태벨트는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해양 연체동물과 해조류를 거의 가리지 않고 먹는 식문화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세 번째 필요한 부분은 항해 역량입니다. 고대인들은 연안항법, 추측항법, 천문항법 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동아시아 대평원의 남단인 대만 일대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지혜롭고 영성이 뛰어난 자들이 샤먼을 전승했던 것처럼 그들은 항해의 길잡이 역할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유아 시기부터 해류가 들고 나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억하는 훈련과 명상 상태에서 바람과 조류, 배의 속도와 궤적을 가늠하는 추측항법에 역량을 쌓았다고 합니다. 별자를 보고 항해하는 천문항법이나 선체 부딪히는 파도의 리듬으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파악하는 정도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유럽의 항해가들은 그들과 접촉한 이후 상당 기간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대인들의 역량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특이하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중해 날 동해와 서해를 끼고 있는 한반도 일대와 해안을 따라 원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에서는 연안항법이 발달했습니다. 목적지를 계속 보면서 항해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 목적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을 유지하며 항해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시인거리 연안항해라고 합니다. 가시거리라고 이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항해항 용어로는 지리적 광달거리라고 합니다. 이 가시거리를 산출하는 방법만 알면 백령도에서 중국의 산동반도가 보이는지, 내륙에 있는 지리산에서 250km 거리에 있는 한라산이 보이는지,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맨눈으로 보려면 몇 미터의 봉우리 올라가야 하는지 등을 현장에 가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알유산 열도까지는 진도를 나가야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 7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부에서는 제주도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는 일본 큐슈의 서쪽 끝인 고토 열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